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마수 시작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탄핵 소추가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가 인정됐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파면의 신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포함해서 두 분 마스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 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이번 판결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감사원장하고 이 검사 세 분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이 탄핵할 감이 전혀 아니라는 의견이 뭐 거의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탄핵할 거리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당시에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걸 이제 하려고 했었던 시절이었죠. 12월 2일에 계엄 전날에 이게 부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탄핵 사유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결과도 네 분 다 8대0 전원 일치로 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탄핵이라는 가장 무거운 방법, 그것으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하려고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국정 발목 잡기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업무 정지된 게 98일 동안입니다. 한 기관에, 다른 데도 아니고 감사원 같은 경우, 또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 수장 없이 98일, 석 달 넘게 그 기관들이 그럼 어떻게 운영됐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수장이 업무 공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다. 그럼 결국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오늘 일부 신문들 보면 좀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주장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언론에서 이미 민주당이 잘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비록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성 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소추를 했지만 헌재가 저희하고 다른 판단을 한 부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승복도 해야 되고 뭐 비판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대로 공직을 수행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여전히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헌재도 확인은 했고, 다만 이제 중대성 면에서 저희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고요. 이 검사 세 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저희 문제 제기였는데, 헌법재판소도 비록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관련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노력을 취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가 헌법에 정한 권한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응대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도 29건의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저희는 비판하지만 그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각자 입법부 행정부가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사실 궁금해집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내분에 대해서 8대0 기각이 나왔다고 해서 그럼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볼 것은 저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4대4로 딱 절반으로 서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진보 보수가 엇갈렸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분의 이탈도 없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합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서도 탄핵 심판에서도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모르지만 의견 교환이 대단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단일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선례에다가 최근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도 헌재가 동일하게 8대0으로 의견을 냈죠. 별개의 의견을 낸 분이 3분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동일하게 결론을 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헌재가 보수, 진보, 중도 재판관들의 성향은 다르지만 항상 그 분류대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떤 건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가 동일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든 저는 이 8분이 최종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되게 논의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헌재 재판이 어떻게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냐면 초안을 누가 작성하고 나서 표현을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원 일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위반 사실이 있는데 그중에 3개는 전원 일치인데 하나는 한 분이 반대가 심하다고 하면 그 한 가지는 빼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만 위법하다, 위헌이다라고 판단하는 식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최대한 만장일치를 가려고 노력하는 게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그게 헌재의 분위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의 4건의 기각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펴는데 좀 힘이 실릴 수는 있지만 그런 비상계엄의 동기만으로 위헌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MBS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3월 10일에서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거라는 전망이 53%, 기각시켜서 직무에 복귀시킬 거라는 전망은 38%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입장과 상관없이 전망을 물어본 건데 파면 전망은 지난주보다 9% 감소했고 복귀는 10% 늘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희석 대변인. 예. 지난주 28%에서 38%로 복귀 전망이 늘었다. 전망이잖아요. 입장과 관계없이. 그렇다면 아마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 그 장면이 다 전국에 생중계됐잖아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결정 거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된 건데 이것이 국민적으로는
이거는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도 거의 무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전망을 묻는 질문에 기각 전망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참 사실 재판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전망을 한다는 게 어렵죠.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본인의 어떤 희망, 의견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이제 중도층의 의견인데요. 67%는 이제 탄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25%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여전히 2배 이상 훨씬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은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하고 별도로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시는 분들이고 향후 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여전히 여론 지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할 것이냐, 요 부분에 관해서는 54%는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불수용하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42%입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 막바지에 특히 이제 민주당이 거리에 나가서 이제 시위도 하고 하면서 좀 강경한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제 개인 의원 차원에서의 어떤 지금 개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치권이 좀 승복선언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당은 당 전체가 나간 거고 개인적으로 나온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그 차원은 있지만 이렇게 여론이 완전히 갈려서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50% 조금 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40%를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예요. 사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심제고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4분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어떤 그 의견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정치권에서 다 장외로 나갈 게 아니라 그래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여야는 무조건 따른다 하는 선언적 의미의 어떤 메시지 발산이 있어야 국민적으로 이러한 여론을 조금 다독이고 헌재 결정 이후 상황까지 국민 통합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서 지금이라도 양당 또 다른 당 그 야권 전체와 또 국민의힘 다 합쳐서 정치권 전체가 이러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국민께 드리는 방법에 몰두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분열의 강에 빠져버렸잖아요. 이걸 이제 강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반대축인 이재명 대표 두 분이 사실 직접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뭐 대변을 통해서 하던가 좀 이 승복 메시지를 지금쯤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이재명 대표는 뭐 기각되더라도 승복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최근에 언론에 했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희는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불복할 방법도 없고 의견을 낼 방법도 이제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상당히 이런 여론조사는 질문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수용할 수 있다라는 옵션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꼭 저희 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당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기각된다면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희망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이 어느 진영에 있건 이건 100% 답이 나와야 되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법에 보면
규정돼 있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저항권, 뭐 시민 불복종, 국민 불복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권력기관이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을 경우엔 국민들이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권위주의 국가나 뭐 과거에 시민혁명이 필요했던 그 시대의 얘기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갖더라도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될 정도로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불법 계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심판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심판에 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가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치인만이 아니라 뭐 시민사회나 뭐 탄핵 찬성 기각 어느 쪽에 계시던 그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싸우고 다투더라도 스포츠 경기처럼 끝나면 다 정리되겠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뭐 별별 해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국회의장이 또 이제 이 40여 재판관을 왜 임명 안 하느냐 이렇게 또 촉구를 하는 사안도 있었고 그래서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이제 여부를 놓고 뭔가 합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변론기를 17번 열고 10하루 만에 선고가 됐는데 이번엔 11번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17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것만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헌재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민주당 줄탄핵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있었고 어제도 네 분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또 한덕수 총리 남아있죠. 총리 남아있고 박성재 장관, 뭐 조지호 청장 이런 분들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선입 선출로 한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거기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됨으로써 뭔가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권 없이 수사했다고 보여지는 공수처 관련 부분, 공수처에서 나온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해야 하느냐, 절차적으로 이걸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재판관들 간의 뭐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의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의견 대립하는 과정이 있어서 길어지는 건지 의견은 비슷한데 절차적으로 뭘 넣고 뭘 빼고 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상하는 것은 결론을 예상하는 걸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대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출입하는 기자들도 뭐 이 헌재가 철옹성처럼 돼 있어서 취재가 전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것도 이제 추측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이 이 3월 26일날 선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늦어지다 그 뒤로 가진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달에 만료가 되죠. 4월 18일 날 끝나죠. 그리고 이분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계시면 권한대행 입장에서 새로 임명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어떻게든 그전에는 결론을 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저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하고는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에는 사건 기록 송부를 요청하지 않아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증거는 전혀 헌법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사건이 좀 많은 거, 그거는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주심 재판관들이 다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비공개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분들의 업무 부담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그 나머지 세 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도 결국은 다 이 비상계엄에 관여해서 탄핵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쟁점이 거의 같고 같은 날 선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먼저 해버리면 나머지 사건은 결론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가 결정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도 불안하고 저희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사실 여야 의원들 다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뭐 저희는 단체로 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가 가 있긴 한데 사실 저희도 국민들께 빨리 좀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헌재가 다음 주에는 결정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대엽 이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한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법 판사가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된 사건인데, 자, 이걸 놓고 국민의힘은 법원 행정처장이면 대법관인데 이게 좀 중립적이어야지 어떻게 그런 의견을 불쑥 던질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의 말씀과 검찰총장의 말씀이 완전 반대로 된 느낌이 들어요. 법원에서 원래 이거는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이거 부당하니까 우리가 즉시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되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도 천대여 행정처장 입장에서는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대로 따라줘야 하는데 바로 지침을 내려서 과거처럼 일수로 날로 계산을 하라고 하니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시 구속 취소 사유를 판단을 하게 되니까 혹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된 게 다시 취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원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 저희 당 편을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랑 특별히 가까운 분도 아니고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속 취소에 관한 사건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과거에 구속된 분들도 본인도 혹시 이 건으로 취소될 수 있지 않냐 다들 본인의 구속 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 제가 봐도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너무나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그리고 하급심의 결정은 다른 판사들이 선례로 꼭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다른 사건에서 다른 뭐 지방에 있는 판사가 왜 이 판사의 결정을 꼭 따라야 되느냐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초래될 텐데 만약에 검찰이 그래 하급심 판결이지만 존중해서 앞으로 모든 이 구속기간 산정은 이에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건 이 본안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하는데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을 다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말이 꼬여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는 저는 분명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법원 행정처에 계신 분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도 여당이 나서서 뭐 반헌법적이다, 민주당 편을 든다 이렇게 정치 공세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에서 꼭 항고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급심의 법원을 판단 받아봐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다시 판단을 받으면 구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되게 큰 거죠. 여당도 이례적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약간 그 스스로의 좀 입지를 좁힌달까요? 발이 꼬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중앙지법 판사는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해야지 왜 일수로 계산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음 날인가 이제 검찰에서 또 각 그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과거처럼 일수로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런 날? 예, 그 지적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천대엽 행정처장도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는 건데 일선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안에서 이걸 다툴 수 있는 상황인지도 전 잘 모르겠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왜 공문을 그렇게 내려보냈을까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안에서 다툰다 치더라도 그럼 그 다투는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해결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대체 그 지시를 왜 내려보내는 거냐.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항고를 해야죠. 즉시 항고 아니면 나중에 보통 항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고 본안에서 다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 여지가 상당히 많다. 예. 영장 실질심사 기간에 대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류가 법원에 간 동안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 기간만큼은 빼라는 건데 이거는 거의 모든 구속 사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포기한다 하더라도 기록은 일단 법원에 갑니다. 예. 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적용되는 거고 지금도 구속된 지 9일 내지 10일 되는 사건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찰에서는 당장 개별 검사들이 다 발등에 떨어진 부일이라서 대검의 입장을 아마 밝히라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요. 윤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항고가 부당하다고 하면 항고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구속 취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그것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유는 명확하죠. 상급심에서 항고를 해서 그게 뒤집혀지면 풀려난 대통령이 다시 구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검찰이 수많은 이제 다른 사건의 수사 기간을 짧게 만드는 거죠. 예. 하루 정도는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검찰이 수사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는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뭐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라는 평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이제 어쨌든 뭐 혼란이 조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이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이 대통령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다 죄를 뒤집어씌고 있는 거 아니냐. 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잘못된 명령은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저희는 얘기하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그 판단까지 해서 본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 주요 종사자가 돼서 갇혀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던 분들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인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절차를 잘 따라야 되겠죠. 우리 절차상에 그런 거 뭔가 더
중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서 그것보다 덜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 뭐 그런 규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권 보호관 차원에서 그러한 원칙에 따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뭐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계엄 선포의 총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의 수괴 또 이제 검찰 조사에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참고로 이제 내란, 우두머리, 수괴 이런 거는 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적용 법조 자체가 이제 우두머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란 수괴죄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인정됐는데 단지 구속 기간 10일을 도과해서 기소를 했느냐라는 절차적인 문제라서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동일하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국회랑 선관위 왔던 군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 구속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휘관급만 지금 수사기관들이 입건해서 구속을 했고 이분들은 하급 경찰이나 군인하고 달리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 이분은 뭐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또 왜냐하면 본인이 여전히 군대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 병력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라 이런 상태에서 석방되면 위험하다라는 게 구속의 사유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김용원 인권위원 자체가 상당히 저희는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같은 대학 같은 과 이제 선후배에다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했던 분이고 총선에 3번이나 나왔던 분이고 이런 정치적인 인사를 인권위원회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고 이분은 이제 검사하다가 사퇴하신 이유가 그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변태영업 단속 나온 경찰 폭행해갖고 그게 문제돼서 검사 사퇴하시고 변호사를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을 본인을 지지했다 내지는 변호사 자격을 있다라는 이유로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국가인권위의 혼란 상태가 초래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인물들은 이런 중립적인 인권위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향이든 그리고 이분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저희는 전혀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요거를 다뤘던 분이 중앙지법 형사 25부의 주견 부장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판부가 내란 사건 심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저는 구속 취소와 본안과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또 있을 수도 있는 아주 그 양면적인 상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 사유에 보면 절차적인 얘기, 날수, 시간 요 얘기는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날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면서 나온 얘기들. 결론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없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 과정으로 넘어갔던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가장 강력한 어떤 예시를 댔어요. 김재규 사건에 관련해서 재심이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중하다고 재판사는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최소한 공수처에서 뭔가 채집된 증거라든지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경찰에 의해서 보강된 어떤 수사 관련한 증거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제가 법조인으로서 참 힘든 게 이렇게 비법조인들도 너무 잘 알아갖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법 네. 전문가가 네. 돼서 제가 막 보탤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구속 취소하고 별도로 내란 혐의가 있는지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부분이고요. 저는 뭐 당연히 내란죄는 유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윤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서 초반에 원칙대로 경찰 수사하고 검찰이 받아서 기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 사건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검토한 사건이 합쳐져서 하나로 기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정상적인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검찰이 받아서 기소한 사건도 4건인가가 있고 이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병합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아마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부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경우에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소를 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내란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저도 지기현 판사가 본인이 나중에 유죄 선고를 했을 때 그런 이유로 불복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좀 사전 정리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건너가 가겠습니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 이것도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전히 임명을 안 하고 있죠. 거기다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이 명태균 특검법, 이것도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예. 여기에 더해서 상법 개정안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이것도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권한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 거는 헌법 위반인 건 명확하고요. 저는 중대성까지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권한쟁의 사건에서 현재 상황은 위헌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못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봤을 땐 명확하게 탄핵 사유도 되고 직무유기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왜 탄핵을 안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국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책임자를 또 바꾸는 게 정무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죠. 죄가 있다고 해서 다 바로 공직에서 제거를 했을 경우에 그게 정의에는 맞지만 지금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윤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너무 사건이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늦어지지 않나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막아야 되지 않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신속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최상목 대행의 책임은 그 이후에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만이 아니라 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전혀 수긍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당 출신 대통령처럼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안마다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무조건 이제 의사합치한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여당 입장에 선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른 것 떠나서
명태균 사건은 특검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한 달 사이에 이 서상목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게 무려 7건이나 돼요.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저희 당의 원내 지도부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돼서 거부권 행사가 또 오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의 이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자리에 어느 분이 가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그것을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고 법률로 확정시키는 작업을 권한대행이 지금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탄핵한 거하고 거부권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탄핵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서로 맞서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동안 87년 헌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체제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가는 동안 평검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 이번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만큼 탄핵이라는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절제 원칙이 있었다. 서로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탄핵 사태, 과거에는 없었다는 얘기인데 거부권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법률안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이 판단하는 영역, 이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판단을 하는 거니까 동렬해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 법안들도 특검법 관련해서 보충성, 예외성이라는 특검의 원칙에 합치하는 법률안의 내용이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을 보면은 일단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서 보충성, 예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계속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안 고쳐주시니까 반복될 수 없다는 거고 또 다른 부분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부분은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느냐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른바 줄탄핵과 국민의힘의 제2요구권 남발 그거를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이 상법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이제 주주 개인까지 이제 확대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걸 이제 소액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소송 남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우클릭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근데 또 이런 걸 보면 글쎄 우클릭이 맞나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우클릭 행보라고도 지금 상법 개정안은 우클릭의 행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1,300만 우리 소액 주주들은 개미 투자자. 네, 개미 투자자들은 이 법안을 상당히 오랫동안 바래왔던 부분입니다. 21대에서 오히려 소액 주주들이 강력하게 원했는데도 저희가 그 희망을 이제 입법으로 반영시키지 못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이 이제 자본주의 어떤 경제의 아주 기본이고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식 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우리 기업들도 더 자금 유치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저도 변호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사의 이익하고 대주주, 소위 오너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저희 고객들은 대주주의 이익을 반영시키기를 원하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로 얘기된 게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이었고 당시에 제일모직에만 유리한 식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는데 손해를 보는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병안에 찬성을 해갖고 형사처벌이 다 됐거든요. 정부 관계자도 이런 국민연금에다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에 손해가 되는 투표를 하도록 이제 종용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근데 당시에 삼성물산 이사들은 상법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게 회사의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주주에게만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가들한테만 이익이 되고 소수 주주들한테는 손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거고요. 저는 분명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 부분은 개인 투자 1,300만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분들하고 일부 대기업 오너들하고 누구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비교 형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내부 복병이랄까요? 이런 걸 만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이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온 상황인데 부작용이 있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윤희숙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검사 출신 경제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회계사 자격증도 있어서 아마 금감원장으로 중용된 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임기가 3년인데 거의 이제 3년 임기 마칠 시점 됐는데 그동안 많은 그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많이 올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주가치 재고라는 관점에서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가 아닌 주주까지도 회사 포함해서 주주까지 확대됐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만은 이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 회사의 이사까지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따르게끔 만들어서 대단히 그 훨씬 더 많은 비상장 회사 훨씬 많아요. 그 비상장 회사의 경영까지도 규모가 작은 회사까지도 정말 그동안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하기 어려웠던 경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1,300만 이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상법이 아닌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김한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작은 회사들까지도 그러한 분란에 휩싸일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느냐, 이런 비판을 저희가 하는 거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글쎄요, 어떤 차원에서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하셔야 그동안의 발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간 해명을 저는 좀 들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상장 회사의 경우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데 비상장 회사도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하고 나눠서 구분해서 법률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비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소액주주일 경우에는 도대체 팔고 나올 수 없어서 불리한 상황인데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주주의 이익을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 소수주주는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더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복현 원장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여당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모직과 삼성생명의 합병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가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이죠. 당시에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런 법률의 미비 때문이죠. 이재용 회장이 분명히 본인한테 이익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시를 한 건 맞는데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복현 원장은 법이 구비되지 않았는데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해야 되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라서 저는 뭐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장한다고 뭐 저희 당에 와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 약간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과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기가 기소를 잘못했지만 그게 정의로운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 신분은 금감원장입니다. 역대 금감원장 중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하신 분이 있었나 싶습니다. 시장을 봐야죠. 예. 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한 30초씩 많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계신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기를 거치시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예, 탄핵 심판 결정이 안 나오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나올 겁니다. 시점은 예상할 수 없어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 뒤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정파에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빨리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크게 분열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승복선언 같은 거 명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봄을 앞당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